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오늘은 CBS 이준규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 특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밤 사이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요. 예, 밤사이에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좀 가죠.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놓으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략의 계획표도 알렸죠. 네. 뭐 지난 7월에 이제 올려가지고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네. 금리 같은 경우를 이제 5.25%에서 5.5% 그대로 유지, 상단이 5.5%가 되면서 한국화의 격차, 한국이 지금 3.5% 아니겠습니까? 네. 2%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7번 연속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언제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이게 미국 노동부가 이 금리 발표 몇 시간 전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네. 3.3%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결이 되면서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제 9월쯤에 한번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에까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한 3번 정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던 것에서 연말에 한 번 정도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기대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3번 내려갈 거라고 연초에 그러긴 했지만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높아서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까지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한 번은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보면서 네. 누구는 반이나 남았네, 누구는 반밖에 안 남았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어제 일단은 그 미국의 시장들 보면은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1% 거의 1%가 올렸는데 또 뭐 다른 지표들은 또 안 좋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각자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이준규 기자가 얘기했듯이 월별 지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입에 앞으로 3번, 지금 반년 정도 남았는데 3번이나 인하할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한 번은 인하할 수 있을 거 여력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니 이게 이제 여러모로 조금 양방향으로 지금 같이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파월 특히 의장 같은 경우에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 물가지수 지표. 예, 물가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올해 물가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연준 위원이 원래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뭔가를 좀 결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한 번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 문제는 뭐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밤사이에 이 뉴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금리는 동결,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추정된다는 발표. 자,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쌍방울 대급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검찰이 결정을 했는데 뭐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이런 것들이 혐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소의 가장 큰 사유는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랑 공모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방북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예. 어제 뭐 기소로 인해서 이 대표가 받아야 되는 재판이 이제 4개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은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의혹,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뭐 위증교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매주 화요일 또 금요일 열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대북 송금 재판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무려 주중에 4일을 재판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이 문제로 추가 기소가 된 뒤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또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소를 했다고요? 네. 예,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작 수준. 지난번에 소설이라고 한번 했었던 적 있죠. 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보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이게 지금 수사만 거의 이제 2년 넘게 한 거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났다. 뭐가 됐든 일단 기소까지 오는 과정이 완전 드라마틱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정보분석원이 쌍방울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검찰에 알린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가 쓴 거 수사하다가 이제 대북송금 발견하고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2년 5월에 싱가포르로 도주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1월에 붙잡히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을 한번 지난해 6월에 한번 번복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안 했다라고 하고 뭐 이러고 김성태는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재판 들어가면서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 쟁점은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800만 달러 송금 목적이 이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다라고 이재명 측은 주장하고 있고 아니다 이거는 경기도 대납이고 그리고 방북 비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측 그리고 검찰 측의 이제 주장을 좀 인정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김성태의 이제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성태도 말을 바꿨고 이화영도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화영 이제 1심에서는 이화영은 신빙성이 없고 김성태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술자리 회유, 뭐 연어 술자리 회유 이제해서 이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모해 위증 의혹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요거가 좀 쟁점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진술의 어떤 신빙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이거는 이제 17차례 검찰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제 증거는 없어요. 사실 이제 문서에 결제한 거는 하나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이제 결제를 했다 올라온 라는 거.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주장이라는 거 모든 문건을 다 꼼꼼히 이제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예. 상황이. 예. 자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어제 공개가 됐어요. 이준규 기자.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온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잠시 후에 초대할 겁니다. 이분들이 보는 이 판결문의 쟁점 해석 직접 듣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갑니다. 네. 어제 최상병 어머니께서 네. 이제 편지를 쓰신 거 이제 오늘 7월 19일이면은 이제 최상병이 이제 숨진 지 사망한 지가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가족 측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네. 어제는 이례적으로 이제 어머님이 직접 편지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네,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내셨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 취재는 하지 말고 좀 한번 있는 그대로 봐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들이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이어서 그거한 참아왔던 심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조금이라도 좀 표현을 해야겠다. 자신이 그래야 좀 살 것 같다. 이런 이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좀 쓰셨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뭐 개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씀까지 쭉 들어가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남원에서 서울까지 신사동까지 산부인과를 8시간씩 왕복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낳았다.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이제 본 게 이제 살아있는 걸 본 게 그 휴가도 나오지 못한 채 군대 들어간 모습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을 밝히신 다음에 예. 핵심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의문이 많은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화가 나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수사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냐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리고 물속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넣었는지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는지 그다음에 아들이 아토피로 수영을 못하는데 아니 아무리 해병대여도 그렇지 수영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집어넣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기본 사실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많이 하셨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혐의가 이제 마땅히 밝혀져야 되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휘관들 합당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경찰 수사를 좀 빠르게 해달라. 제발 좀 부탁한다. 수사 좀 빨리 해달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속 빠른 설탕물에 투입시켜서 실종자 찾게 했는 그 지휘자가 누구냐, 장화를 왜 신게 했느냐, 뭐 이런까지 다 하나하나 그 동안에 나왔던 의혹의 쟁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다 어떤 얘기를 붙이셨냐면 국방부 장관이랑 관계 당국에 좀 부탁을 드리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포함시켜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수해 중에 목숨을 잃은 고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어제 공개됐다는 내용 전해주셨고, 그나저나 이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열리면서 다시 발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법사위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공을 들였던 게 법사위고 정청래 위원장이 바로 이제 상임위를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간사 선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최상권 특검법까지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 그 전체 위원이 구성이 된 게 아니어서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바람에 소위가 다 구성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정은 해놨지만 이게 또 소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제출하시라. 근데 제출 안 하시면 이거 내가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올리겠다. 아직 소위 배정을 그러니까 임의로 한 건 아니군요. 강제로 한 건 아니군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두 축인 거죠.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진행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하도 뉴스가 많아가지고 뉴스 연구소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은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하지만은 다 반대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국방부가 그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8월 2일에 이제 그 경찰청에 경북 경찰청에 넘어갔던 수사 자료를 이제 회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해 8월 14일에 중간 보고서를 내고 8월 20일에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8월 14일에 냈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이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8월 20일에는 그게 싹 빠지고 임성근도 기소가 안 됐다라는 거. 다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8월 14일 날 나왔던 그 중간 보고서를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 보아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70일 대대가 뭐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가슴 장화를 신으라, 뭐 빨간색 추리닝을 입으라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8월 20일에 이제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는 지금 당시에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국방부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왜 이게 빠졌냐라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8월 14일 날 중간 보고서가 나오고 8월 20일 사이에 이시원 전 그 당시의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계속 통화를 한 정황을 지금 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이시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한 것이냐를 지금 파고 윗선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예. 어저께 뭐 SBS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내치당초 최상병이 소속됐던 포병 7대대 본부중대는 아예 물에 안 들어가는 걸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프를 그 현장에 있었던 네. 그 이제 군인이 이 로프를 묶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포병 7대대 대대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네. 야, 다른 부대 줘 그거. 어차피 얘들은 안 들어갈 거야. 여기 물살 너무 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게 됐고 로프도 이제 안 묶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바뀌었느냐? 결국은 이거는 임성근의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이제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지금 어디 보고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있는 건가요? 누구의 증언이 나온 건가요? 증언이 나온 거죠. 증언이 나온. 예. 포병여단 소속 간부 A 씨 증언이 나온 거군요. 예. 뭐 그래서 어쨌든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대대장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사단장의 지시로 임성근의 지시로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성근이 뭐 부하 직원들 처벌하지 말라라고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어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경로했다 뭐 이런 것도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들리는 사건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인 거죠. 뭐 돌렸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 정리해 주셨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원회가 이제 해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가 일단은 종결했잖아요, 네, 사건을. 그 후에 종결 해명을 판단은- 또 내놓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처장 맡고 있는데요. 어제 식당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 사안에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음.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법리를 검토해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법이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그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제 흔히 이제 알려져 있기로 김영란법 내지는 뭐 청탁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 안 된다. 그리고 혹시 받게 되면은 바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지키지 않게 되면은 공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요 조항 때문에 과연 이 백을 받은 일이 이제 대통령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있었던 건데 일단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권익위 다수 의견 자체는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할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돼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그 공직자. 근데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으로 이게 사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공직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은 그 받은 물품을 자체를 이제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용물법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달라지게 돼서 이게 그럴 경우를 적용하게 되면 명품백이 대통령 배우자가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 그리고 받은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네. 재미교포라는 점인데요. 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권익위 해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준 사람이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네, 적용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논리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해당이 안 될 거다. 자, 짧게 어떤 네. 부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한 번 더 했는데 더 논란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대상이 안 돼서 종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권익위의 이제 그 누리집 홈페이지를 보면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해설집을 올렸는데 이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됐다는. 특히 이제 알선수재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청탁을 받고 이거를 이제 뇌물로 지금 뭐 하는 거잖아요. 알선해 줬다 이거잖아요. 근데 김창준 연방의 하원 의원을 이제 현충원에 매장하는 거 이런 거를 뭐 함정 취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청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보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산으로부터 그러면 용산 아니면 이제 보훈부로부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면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검토조차 안 했다라고 하니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굉장히 궁색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늘 양당 소식은 전해주실 시간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대룰 확정이 됐죠. 예, 단일 지도 체제 그리고 7대3 비율로 전대룰 정해진 거.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 개정안 결국 당무위 통과했다는 거. 요 얘기는 오늘 2부 월간 유인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